네,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영화배우로 잘 알려진 교수님이지만 사실 이승만 연구에 있어서 유석춘 교수님은 석학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석춘 교수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더 오래 해온 분이셨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유 교수님이 쓰신 저서만 해도 몇 권 있고 그중에서 오늘은 이 두 권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박정희 바로보기라는 책과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따가 좀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주 5.16을 맞이하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졌죠. 오늘은 그 최종판입니다. 류석춘 교수님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왠지 너무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또 내셨죠. 건국전쟁 흥행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책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이승만 시간을 달리는 지도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1권, 2권 책을 2권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한 달 반 정도 4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한 달도 아직 안 됐네요.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3주 정도 됐는데 네. 3주 정도 됐는데 그 교보에서 매일 그 책이 얼마나 팔리나가 랭킹이 되고 있는데 순위가 네, 순위가 그 책이 나와서 쭉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다가 네. 20위권에 가더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보에서 내 책이 몇 등 했나, 네. 오늘은 몇 등 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네,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다가 매일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좀 그 시청자분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징징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이승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나가 궁금하시면은 지금 그 인터넷이나 시중 책방에서 팔고 있는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을 네. 한 권씩 사주시면은 본인들 공부도 되고 지식도 많아지고 네. 저한테는 랭킹이 올라가서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시간에 달린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스북 피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잠깐 넘기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그러지는가라고 이렇게 굉장히 슬픈 피드를 올리셨어요. 20위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네, 좀 지금 보시는 게 5월 18일인데 지난주 예. 토요일 날 5월 17일 날 5월 17일인가 5월 16일인가 29등인가까지 쭉 올라가더니 내려가더라고요. 네, 계속 상승세였다가 다시 네. 좀 내려가는데 자 여러분 이승만 시간에 달린 지도자 이게 3권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죠? 3권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자유일보라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간지가 네. 2019년 11월인가에 새로 나온 일간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 유료 구독자 수가 한 5, 6만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예. 곧 10만 정도 되고 10만 정도 되면 한겨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는 걸 겁니다. 한겨레가 10만이 요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자유일보가 창간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승만에 관한 연재물을 하나 좀 쓰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마침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제가 연세대 재직 중일 때 이승만 연구원장도 하면서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관한 책을 이거저거 좀 이렇게 내기도 했는데 그동안 낸 책들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그러니까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특정한 시기, 네. 특정한 사건, 네. 특정한 어떤 국면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예컨대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일기를 네. 냈는데 그 일기는 굉장히 기록이니까 네. 사실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를 좀 해설하는 글도 써야 되고 하는데 우선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뭐 옛날에 그 타이핑하거나 핸드라이팅 해놓은 일기 자체를 이제 오늘날 읽을 수 있게 바꾸는 작업이 급하니까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일기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다른 문제들하고 교차시키면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분이었다 하는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작업을 좀 충분히 못했어요. 그동안은 워낙 이승만 대통령의 자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워낙 많은 자료들을 이거저거 발굴하고 네. 그걸 정리하는 거에만 매달리다가 네. 그 연구원장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좀 뭔가 이제 그동안 그래도 발굴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네. 압축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자유일보가 마침 그걸 이제 하라고 해서 제가 일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한 3년 넘게 썼죠. 네. 3년 넘게 썼는데 현재 지금 1951년까지 왔습니다. 그렇네요. 예. 돌아가신 게 65년이니까 앞으로 14년 더 가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매주 1회씩 쓴 원고가 축적이 돼 있는데 이번에 건국전쟁 예. 영화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김동인 감독이 저를 많이 그 이제 여기저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때 나온 발언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쭉 정리한 거고 특히 그 자유일보에 쓰면서 정리할 기회가 생기니까 머릿속에 좀 정돈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시기도 운때가 또 잘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만들 때 네. 저보고 뭐 물어보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정리한 거가 있으니까 예. 대답하기도 좋았고 네. 또 제 의견을 얘기하기도 좋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더니 폭발적인 관심을 그렇죠. 끌어서 야 이거 이럴 때 나도 좀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동안에 사실은 원래 계획은 연재를 다 마치면은 네. 한 3권 정도의 책으로 한꺼번에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물 들어왔으니까 네. 얼른 1, 2권이라도 내자. 그래서 그렇죠. 1, 2권을 냈고 네. 2권이 그래서 48년 대통령이 되는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네. 그때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2권이 그렇잖아요. 예. 1권은 이제 독립운동 기간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장. 성장해서 쭉 독립운동하는 기간을 다룬 게 1권이고 미 군정 기간을 다룬 게 2권이고 예. 그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3권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현재 자유일보의 연재는 1951년 네. 한국 전쟁 6.25 전쟁 기간에 메가더가 해임된 것을 예. 지난 주말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3권이 사실상 가장 좀 집필에는 좀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3권이요? 현대사에 가장 많이 이렇게 지금 실려 있는 부분이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예. 하는 것을 이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면 좋겠지만 네. 끝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끝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주목받지 못한 건데 우리가 꼭 알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했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물 들어올 때 놓쳤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건국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어떠한 텍스트북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일대 형식으로 정리된 가장 지금 보기도 쉽고 이게 신문에 연재했기 때문에 읽는데 호흡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게 계속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텍스트북이 아닌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시간에 달린 지도자 1, 2권입니다. 현재 3권까지 무사히 출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질문 드린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은 이승만 대통령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인가 봅니다.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자, 네,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 연구로 원체 유명하시지만 원래 박정희 대통령 연구를 오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네, 제가 대학원에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원 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예,
그때는 뭐 다른 교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당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게 80년대 초반에서부터 중반까지인데 예.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사실상은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급속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집권이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예. 학계에서는 네. 특히 한국 학계, 미국 학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 유학 갔더니 이런 제3세계에서 이런 식의 호황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은 종속돼서 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망할 거다. 아. 그런 해석이 이제 지배적일 때 예. 제가 박사 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때의 호황 또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의 70년대 18년 집권 네. 그 집권 기간에 있었던 경제적 성장 그것을 주목하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기울였고 네. 뭐 지금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공부할 때의 과정, 그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 또 뭐 하여튼 그 특정한 시점에서는 항상 세계 최고의 발전이잖아요. 그때 네. 뭐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네. 홍콩, 요새 홍콩은 이제 중국에 편입돼서 예, 그렇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만 네. 그 세 나라가 전 세계에 맞으면 개발도상국의 최고 잘 나가는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 세 나라 혹은 홍콩까지 포함하면 네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는 뭐 이광효가 있고 네. 대만에는 장개석이 네. 있었고 한국에는 박정희가 있었고 그렇죠. 또 뭐 어느 정도 유교적인 전통을 공유하는 나라들이고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그 연구 대상이었고 그런 문제들을 제가 나름 뭐 이거저거 천착하느라고 쭉 공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네. 또 개인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은 저희 아버지가 네. 또 같이 동지적인 관계 네. 모시고 물론 모시는 관계였지만 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스탭들은 네. 뭐 위아래 관계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동지적인 역할 관계로 많이 그 활동을 하셨고 해서 네.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공부하면서부터 계속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던 분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친 때부터 인연이 있으신데요. 그 부친이 류혁인 정무수석께서 이제 함께 하셨던 네. 그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정무수석을 하실 때는 교수님께서는 몇 살 정도 되셨어요?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12.6이 네. 79년에 났잖아요. 예. 12.6 때 제가 79년이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군에 갔다가 복학할 때가 79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아빠 찬스를 잘 못 누렸습니다. 요새로 네. 얘기하면은 그 아빠 찬스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예. 그 배경이었는데 이 취업식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11.6이 나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네. 뭐 큰 그 아빠 찬스를 요새 뭐 엄청나게 황당해. 하면 안 되는 것도 누리던데. 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심지어 저는 사실은 군대를 네. 그 눈이 나빠서 네. 그때는 그 방위병이라고 예, 있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을종인가부터 판정을 받으면은 방위병으로 현역 근무를 안 하는 제가 신체 조건이었는데. 아 이게 그 신체 등급인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려면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신검, 예. 네, 그 병무청에서 나와서 신검을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신체 검사를 받더니 3을이야. 네. 이제 결과적으로 눈이 나빠서 예. 눈이 굉장히 나빠요, 제가. 지금은 이 시력 교정 수술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안경을 안 끼고 멀리 있는 건 잘 보는데 또 가까이 있는 거 보려면 돋보기도 끼고 네. 하는데 아무튼 눈이 굉장히 나빠서 방위 보충력 판정을 받았는데 그 판정하는 군의관이 마지막에 이러더라고.
너는 사물인데 원래는 군대 안 와도 되는데 너 아버지가 고위직에 계시네. 이런 경우는 우리 한 등급 더 올려야 돼. 그러면서 이을 현역 대상으로 판정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예. 군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신청 검사를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1, 2학년 때 공부에 집중을 안 하고 대학에 들어간 해방감으로 그 입시 그러니까 고3 때까지는 그래도 하여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얘기는 못해도 네. 나름대로 입시생으로서 뭐 네.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네. 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피성 병역. 그래가지고 1학년, 2학년을 좀 그때 시류에 그때 네. 많은 분들이 70년 그때가 제가 7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5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 많은 분들이 뭐 70년대는 암울한 뭐 유신 네. 치하에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굉장히 밝았고요. 아, 밝았어요? 그때 혹시 기억하는지 몰라도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문호서 같은 분이 70년대 청년 문화를 상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생맥주, 네. 통기타, 아, 통기타. 그죠? 생맥주, 통기타 하나가 더 있는데 뭐였더라? 생맥주, 통기타, 포크송인가? 하여튼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요새 아는 뭐 송창식, 네, 윤형주, 그렇죠. 뭐 양희은 양희은 씨, 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아니 벌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김창완. 김창완 예. 그런 사람들의 그 청년 문화가 굉장히 꽃피고 아,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 그럼 아무랬던 때가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괜히 네. 자익들이 레토릭으로 그러는 거지. 70년대 80년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때고 네. 얼마나 모두 좌익운동해서 네. 공안 탄압을 받던 사람들한테는 암울했을지 몰라도요. 그냥 저같이 평범한 네. 대학생활 입시에서 좀 해방돼서 대학을 좀 이제 대학이라는 게 좀 자유롭고 예.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이제 공간이 생겼구나.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생맥주 청바지 이런 거에 편승해서 그 즐기다 보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빠 찬스는커녕 아빠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군의관이 아니 너는 3을종인데 2을종으로 바꿔서 너는 현역 입대로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와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씩 웃으십니다. 군대 가 임마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또는 이제 좌익들이 이제 얘기하는 주장하는 걸로는 그 당시가 더 권력층의 이 비리나 이런 게 뭐 심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엄격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직접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 실제 그 당시 병역 카드에 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군에 가서 이제 행정 일을 하면서 그 제 병역 카드를 보니까 빨간 인주로 네. 요만한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 도장이 찍히면 고위층 자제예요. 고위층 자제는 병역 판정, 그 신체 검사에 따른 병역 판정보다 한 등급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충력으로 갈 수 있었던 걸 현역으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갔다 오신 덕분에 더 지금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예. 뭐 이거 아버지 때문에 나는 딴 놈은 뭐 아버지 덕을 본다는데 나는 아버지 때문에 너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을 가서 한 2년 반을 이제 정말 박박히면서 해보니까 길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역 입영을 해서 뭐 그때 이제 대학 1학년 한 학년씩 교련소 학점을 받으면은 1년에 2개월인가 이렇게 면제해 주는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개월을 면제 받고 예. 2년 5개월인가를 제가 이제 병장 제대를 했는데 네.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군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고생스러웠는데 네. 좀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 그동안 방탕했나요? 아니 방탕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별 어려움 없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뭐 학교 생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뭐 용돈 받으려고 좀 뭐 책 산다고 약간 거짓말 해가지고 더 이제 용돈을 확보하고 뭐 그런 정도의 일만 있다가 네. 군대 가서 실제 여러 가지 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역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바로 위에 직속상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고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더 높은 사단장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그리고 그 안에 참모부끼리 막 또 막 주고받는 그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겪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군대 와서 이 사회 경험을 한 것이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고 예. 실제 그렇게 돼서 3학년 4학년은 아 이제 좀 내가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네.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좀 공부도 좀 제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오히려 고위층 자제해가지고 한 등급을 올리는데 요즘의 정치는 과연 나아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예, 좀 드는 그런 그러니까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뭐 아들 시험 본다고 엄마 아버지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하라는 이게 요새 이렇게 보면서 참 네. 말이 안 되는 그 셋이 합쳐서 빗불밖에 못 받을 거를 그 난리를 쳤으니 참, 예, 아이고 어느 집 얘기인지 다들 아시죠?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 가지고 또 아주 논란이에요.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책이 나온 건데 북핵 문제 다시 거론되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핵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거 예, 익히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당시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이루어졌던 건가요? 아 그것에 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이제 예. 그 미군을 빼겠다. 이제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큰 그 미국의 정책 틀 안에서 네. 이제 닉슨이 중국하고 이제 관계 개선을 시도를 했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닉슨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카터였던 것 같아요. 네. 카터가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인권을 문제 삼으면서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겠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미국의 일련의 그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 흐름을 보면서 이거 자주국방을 안 하면은 우리 개털되겠다. 네. 해서 이제 10월 유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 인권 탄압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인권을 탄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도 볼 여지가 좀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일이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저 대학에서 예. 뭐 그 지하에서 예. 무슨 그 당시 그 공안 사건들 일으키던 예. 대학 운동권들한테는 엄청 불편했겠죠 그 네. 유신 체제가.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뭐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은 없었고 다만 이제 이 유신 체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 그랬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화학공업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중화학공업화의 실체는 방위산업, 군수산업. 네.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하고 맞상대를 해서 네. 혹은 또 북한의 뒤에 있는 소련이나 중국하고 맞상대를 해서 독자적으로 이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고 예. 저는 그 방향은 굉장히 당연히 옳은 방향이었고 예,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그 방위산업체 이 경쟁력은 거의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투자해서 예. 기술을 발전시킨 그 결과가 지금 30년 그렇죠. 후에 40년 후에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위산업이라는 게 무슨 한 1년 열심히 해서 막 그렇죠. 탱크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온갖 관련된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맞습니다. 이제 했던 게 10월 유신이에요. 사실은 10월 유신은 그래서 이 방위산업 자력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하여튼 대한민국 스스로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로 가자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시스템을 만든 게 유신 체제지 본인이 장기 집권하고 인권 탄압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정치 체제로서의 유신이 바로 10월 유신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이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 당시 문헌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은 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오원철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그 중화공업화라고 자기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군수산업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총한자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네. M16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은 뭐 잠수함까지 그러니까요. 비행기까지 다 전투기까지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런 나라로 가는 이 틀을 바꾸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상적인 정치로 계속하면은 네. 지금도 여러분 목도하다시피 뭐 선거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또 여당이 질 수도 있고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논리가 뭐 온갖 게 나오고 언론이 떠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방위 산업을 하겠다는 그 원대한 꿈을 갖고 가는데 일상 그 동안에 있었던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이 그 방위 산업 문제를 야 이건 국민적 합의로 서포트해야겠다라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예. 될 리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정치를 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네. 그렇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한 것도 생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다음에 중요한 결정이 이제 국교 정상화, 월남 파병,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중화공업화인데 예. 방해산업 약속인데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쟁점마다 일상의 정치로 그 당시 그냥 기존의 정치 시스템으로 그 중요한 결정을 뚫고 나가려니까 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해산업 할 때는 아예 유신을 해버린 거예요. 예. 반대해도 예. 구조적으로 반대가 이길 수 없게 아,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지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머지 3분의 2를 놓고 여당 야당이 나눠 갖고 3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의 대통령의 의지가 다 반영될 수 있죠. 예. 그렇게 끌고 갔던 게 10월 유신 체제거든요. 근데 그 10월 유신 체제가 국민을 억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자력 갱생하자라는 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유신 체제가 아니었으면 그 오늘날의 방위 산업,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리고 그 방위 산업 때문에 발전한 기계 산업, 그 기계 산업 때문에 발전한 온갖 관련된 산업들, 석유화학이니 뭐 온갖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핵 프로그램만 빼고 나면은 세계 최고 기술을 맞아요. 가진 예컨대 독일, 일본, 우리나라, 미국 뭐 이런 나라급에 속해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심지어는 그때는 없었던 디지털 기술까지 지금 다 발전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요. 네. 예. 아, 그렇네요, 진짜 이게 미래에 대한 그 거시적인 계획에 대한 고민이나 그러한 그렇습니다. 어떤 그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살만하니까 민생 떠들면서 그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사안에서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것이 이제 절차적으로 네. 100% 이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아니라고 봐야 네. 돼요. 그럼 교수님께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부분이잖아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 권위주의적인 결정은 모든 것이 잘못됐고 네. 민주적인 결정은 모든 것이 옳은 결정이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적인 결정이 일을 망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니 뭡니까 히틀러도 그쵸.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네. 나치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 같은 이 국민들의 그 조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마음. 조변석계 하는 마음. 조변석계. 제가 요새 기억력이 떨어졌어. 내일 또 세미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끌려가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 네. 이게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하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하면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를 하고 예. 그래서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월 유신에 대해서 찬반 국민투표를 해요. 네. 국민들 절대 다수가 지지합니다. 지지를. 이미 다 밝혔어요. 네. 앞으로 국회는 3분의 1은 내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거다.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지합니까? 지지한다고 나와요. 답이. 네. 90%가 다 찬성해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 그 당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합의를 그럼요.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해서 예. 뚫고 나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강압 절대 아니었습니다. 강압이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역사에 만약은 없다 하지만 당시 11.6과 또 CIA의 견제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이 가능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 이제 재래식 무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재래식 무기는 뭐 온갖 첨단 장비까지 다 포함시키지만 핵을 사용하는 무기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그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 프로그램은 가동이 돼서 사실은 그것도 견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원철 수석의 회고록 같은 걸 보면은 자기가 예컨대 탱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고 탱크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면은 예. 미국에서 군수산업하는 업자들이나 또 미국 정부가 야, 한국이 왜 탱크를 만들어 그래? 탱크 우리 거 쓰면 되는데 만들지 마 이렇게 방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탱크의 부품을 다 해체해서 네. 부품을 해체하면 탱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각 부품마다 각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따로 다 만들어요. 나눴구나. 다 나누니까 겉으로 보면은 예. 탱크는 안 보이는 예. 거예요. 그냥 하청업체 정도로. 그냥 온갖 부품을 만드는 거야. 예. 기계 산업에.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창원에다가 온갖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조립하면 탱크가 되게 예. 그런 식으로 이걸 추진해요. 와. 그러니까 지금 민주적인 시스템으로는요. 예. 이게 추진을 사실 못 합니다. 이거 절대 못 합니다. 아직도 우린 자력으로 무기 하나 못 만들었겠네요. 이런 식의 장기적인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하는 이 시스템을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못 합니다. 하여튼 근데 창원 공업단지를 만든 이유가 예. 탱크면 탱크, 이 M60면 M60 이 자동화 소총, 예. 뭐 온갖 무기들을 미국이 견제하니까 야 한국같이 후진국이들 니네 탱크를 왜 만들려고 그러는데 니네가 무슨 잠수함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거 써 그냥 예. 미국 거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니까 다 이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합치면은 탱크가 되게 네.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방해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에 핵무기를 만든다. 예. 그때부터 이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핵무기 만든다 그러면 펄쩍 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핵무기까지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핵 산업 네. 전문가들을 모시고 예. 비밀팀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했는지 예. 그다음에 또 그 핵무기를 만드는 여러 공정에서 뭐 전문 용어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핵무기 만드는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원료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네, 그렇죠.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 근데 핵 발전소 같은 네.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제 그 핵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핵 무기 만드는 원료로 바꾸는 예. 이 기술이 이제 중요하고 그게 계속 감시가 되고 있는 건가 보더라고요. 예, 오늘 맞습니다. 국제 기구가 네. AIEA인가 하는 단체, IAEA. IAEA 예. 아니면 또 미국 이런 데서 이제 그 재처리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으면은 핵 폭탄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예.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지 못하게 계속 이제 견제하는 시스템인데 네. 그 눈을 피하면서 자체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11.6이 난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해서 11.6이 나고 나서 이제 12.12로 전두환 측이 이제 권력을 잡고 수습하고 이제 온갖 걸 박정희 시대 거를 뒤지다 보니까 이제 핵 문제에 관한 이 미국 몰래 하던 작업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예. 이것을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꽤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서 예. 그냥 기억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네. 그 전두환 정권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했던 핵 개발 과정 프로그램을 미국에다가 이실직고를 하고 이제 이거 우리 안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미국이 그것을 한 전두환 정권을 이제 승인해 줬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게 그 쿠데타 혁명에 의한 이제 집권이었으니까 이 국제사회의 인정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미국의 인정이 가장 예. 중요한데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2.12가 성공하고 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핵 개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가 미국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이 승인을 해줘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아야 이제 정당성의 첫 발자국을 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 두 개가 뭐 바터가 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될 것 같다. 국제사회가 너무 견제가 심하니까 네. 폐기하자. 예. 폐기한 사실을 미국에 알리고 예. 미국은 이제 전두환을 승인한 뭐 그런 걸로 저는 뭐 신뢰를 이제 미국 나름대로 또 갖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에서 이제 스스로 포기를 했다고 보는 게 예, 더 맞는 그런 상황이네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완벽히 실패했음이 이제 드러났죠. 예. 대한민국의 자주 아니 국방에도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제 하면 안 되는 표현 아니 북한은 그렇죠. 핵무기를 지금 뭐 하루가 멀다고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근데 완성 무슨 단계예요. 비핵화란 말을 아직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끝까지 주장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 어쩔 수 지금 없이 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네. 초창기에 네. 김영삼 때나 할 말이었지 네. 지금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핵이 지금 세계 그쵸.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지금 예. 러시아가 북한 핵을 지금 빌려다갔을지도 모르는 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있는 핵을 이제 또 해체를 하는 그것도 비핵화 범주에 같이 넣어야겠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비핵화조차도 완벽히 이제 실패했음이 드러났죠. 대한민국 자주 국방에도 변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 대선이 이제 방위비 인상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생각할수록 박정희 대통령은 해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미국의 핵 우산이 100% 예.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네. 당연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근데 국제사회가 네. 쉽게 야 한국 니네 핵무장 해야 될 것 같아 해라 네. 이런 말 절대 안 할 그거는 겁니다. 절대 안 하죠. 절대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몰래 해야 됩니다. 몰라요. 하려면은 예. 우리 같은 사람이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예. 정말 이 권력을 갖고 네. 그런 기술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몰래 해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필요하죠. 예. 아니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이제 그렇죠. 사실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초반에는 굉장히 그 우파 철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저 김정은이랑 장난친 거 네.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돈벌이에 능한 장사꾼이지 네. 우파 철학을 가진 레이건이나 대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알고 나서 저 굉장히 사실 실망도 하고 반성도 했어요. 내가 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때 그랬나. 우파진에서 지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잘 모르고 네.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우파인가 보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장사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하면은 우리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왜냐하면은 미국 핵우산이 작동 안 하면은 네. 북한이 핵 공격할 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재래식 무기가 발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 그냥 죽자는 얘기예요? 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으면 일단은 그냥 게임 체인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핵이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발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 다 소용없습니다. 핵무기가. 맞습니다. 예. 비대칭 무기잖아요. 그냥 예. 완전히. 사실 저도 여기엔 같은 마음입니다. 네.